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쭉 3시간 통 라이브로 끊김없이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예전에 제가 제주에서 석학들을 모시고 2시간 동안 라이브 인터뷰했잖아요. 그때 모셨던 우리나라 순환기내과의 최고 석학이라고 하실 수 있는 서울대병원 내과의 김효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와, 그동안 근황은 어떠셨어요?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러면 원로 교수님이신데 병원이 좀 시끌시끌해서 힘드시겠어요? 예, 좀 힘들죠. 특히 우리 후배 교수들이 당직까지 쓰고 해서 정말 피곤하게들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얼굴이 좋으세요. 건강을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바로 학회에 참석도 하셔야 한다면서요. 예, 심포지움에 또 있어가지고 좌장을 또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제가 빨리 빠져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슬라이드를 직접 준비해 오셨고요.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염증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게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은 염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들의 의학 지식을 한층 더 높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예,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빠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염증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상당한 오해를 또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진짜 염증이란 무엇인가 오늘 한 30분 동안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피 속에 이렇게 혈구가 있죠. 적혈구는 아실 겁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수레죠. 그 다음에 혈소판은 뭔가 잘렸을 때 또는 상처를 입었을 때 바로 혈액 응고를 시켜서 지혈을 도모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백혈구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피는 혈장 위에 혈구가 있는데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로 나눈다.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조혈 모세포로부터 해가지고 골수구개하고 림프구개, 마일로이드, 림포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적혈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도 나오고 그 다음 백혈구가 나오는데 이 과립이 있는 백혈구하고 과립이 없는 단핵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림프구는 T, B 림프구는 아시죠? 그 옆에 이제 자연 살상세,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고요. B 림프구가 분화하면은 형질 세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단핵구는 피 속을 빠져나오면은 대식 세포로 또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과립이 있는 과립구하고 과립이 없는 단핵구하고 림프구로 나누는데 단핵구가 혈관 밖으로 나오면은 대식세포로 분화한다라는 거죠. 요 과립구하고 단핵구는 이촌지간입니다. 그리고 단핵구가 대식세포로 나올 수가 있고요. 림프구는 사촌지간입니다. 얘들하고. 그래서 B, T 림프가 있고 내추럴 킬러 셀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핵구입니다. 단핵구 또는 혈관 바깥으로 놓으면 대식세포죠. 이 세포들이 하는 기능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거죠. 특히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들어오게 되면 얘들을 다 집어삼키는 식세포 작용 또는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면역세포끼리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피부 이렇게 뭔가 찔렸단 말이죠. 그러면 균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피 속에 돌아다니던 백혈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침입한 박테리아를 죽이게 되는 거죠. 아까 식세포 작용, 파고사이토시스도 있고 사이토카인을 내 가지고 이쪽에 외부의 적을 연합군을 형성해서 물리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피부가 붓고 하게 되죠. 이렇게. 요거는 일반적으로 감염에 의한 염증이라고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 아주 급성으로 끝나는 거죠. 며칠 있으면 다 낫게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백혈구뿐만 아니고 조직의 내피세포, 상피세포도 나오고 또는 그 에디포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지방세포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요게 혈중에 쭉 올라가 있으면은 만성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이 중요한 이유는 급성기 침입자를 퇴치시킬 수가 있죠. 뭐 바이러스가 침입했다 폐에 그러면 상피세포도 사이토카인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림프구하고 대식세포가 연합해서 사이토카인을 내고 대식세포가 사이토카인 내므로 해서 궁극적으로 외부의 적 바이러스를 퇴치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이토카인이 폭풍처럼 나오면서 외부의 적도 물리치지만 이 콜레터럴 데미지죠. 동시에 전장도 황폐화되는 거죠. 폐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하게 왔다. 바이러스는 퇴치했지만은 남는 것은 폐 섬유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급성 염증이 적을 물리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 염증 체계가 본래 목적은 세균,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몸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자가 면역 질환이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의 단백질이 약간 변성이 되면은 스스로 면역세포가 자기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이물질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 또는 B 림포사이트가 항체를 내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가 세포를 면역 시스템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성 대장 질환도 나오고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 건선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기게 됩니다. 뭐 동맥경화도 마찬가지예요. 피 속에 림프구하고 단핵구가 돌아다니다가 요 안에 무슨 나쁜 물질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세균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 여기서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 세포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동맥 축산 경화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재적인 그런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 염증 반응은 저런 질환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인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지방 조직의 염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입니다. 그 기원은 복부 비만입니다.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이 흔히 있죠. 근데 요 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 복벽이 있고 복강 내에 있는 내장에 붙어 있는 내장 지방이 있고 그다음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피부 안에,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있는데 피하 지방은 잡히는 거죠. 잡히는 건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강 내에 들어있는 내장 지방이 상당히 나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염증 활성이 증가하면서 사이토카인이 쭉 분비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피하 지방은 통통하게 보여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비에 도움이 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줄기세포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내장 지방은 이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지방세포가 이 정도라면은 내장 지방의 지방세포는 상당히 크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중에 단핵구가 빠져나와 가지고 대식세포화하면서 함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비만하면 거기에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 인자들이 분비가 되면서 혈중 레벨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방 조직에 비해서 비만 지방은 이렇게 염증 세포가 침륜해 있고 거기서 사이토카인이 쭉 올라가서 계속 순환을 합니다. 이게 수년간 지속되면은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죽상동맥경화증이 되고 그다음에 근육과 간을 망가뜨려서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복부 비만이 지방 조직의 염증을 일으키고 거기서 사이토카인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전신의 중요 장기가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과도한 지방 조직 염증 질환에서 지방 염증이 된 곳에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분비가 되는데 제가 한 15년 동안 연구해 왔던 게 리지스틴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지스틴이 우리 인간에서 염증 질환의 키 바이올로직 메커니즘이다라는 걸 발표한 바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년 전에 리지스틴이 죽상동맥경화증의 직접 원인이라는 걸 최초로 제가 규명을 했습니다. 그 기전이 재미있습니다. 죽상경화증은 혈중에 단핵구가 돌아다니다가 침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죽상경화관 안에서 대식세포로 변합니다. 거기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막 잡아먹어가지고 거품세포로 변하면서 사이토카인이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죽상경화반이 악화되는데 리지스틴이 이런 단핵구나 대식세포의 접착인자를 항진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가소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죽상경화증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었는데 자, 그럼 리지스틴의 작용을 차단하려면은 그 수용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수용체가 세계적으로 클로닝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 한 3년간 고생해가지고 리지스틴의 수용체를 최초로 발견한 것이 바로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어소시에이트 프로틴 1, CAP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핵구인데요. 리지스틴이 CAP1 수용체를 통해서 이런 염증 기전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복부 비만, 지방 조직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전신에 염증성 인자들이 항진되어서 죽상경화증, 대사질환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비만 지방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지방세포가 이렇게 뚱뚱해지고 거기에 염증세포가 이렇게 많이 침륜합니다. 근데 레지스틴 캡을 차단하게 되면은 염증세포의 침륜이 확 줄어들고 지방이 비만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사이토카인 양이 확 줄어들어서 전신 염증 활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쥐에서는 그 지방세포에서 레지스틴이 나오지만은 인간에서는 좀 다르게 지방세포가 과잉, 비만해지고 그러면 거기서 사이토카인이 나오고 그 유인을 받아가지고 대식세포가 들어가서 리지스틴을 대량 방출하게 됩니다. 이게 전신에 돌아다니면서 그 수용체 캡하고 바인딩을 하는데 이 수용체 캡1은 온 장기 모든 세포에 발현합니다. 그래서 리지스틴이 분비되면은 간에서는 간염이 발생하고요. 혈관에서는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창자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고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당뇨병이 생기고 암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결국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지스틴 캡을 차단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연구실의 테마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리지스틴이 생명의 핵심 인자라고 하는
마이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육세포에 마이토콘드리아를 염색했는데 여기 정상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에 레지스턴이 강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다 잘라져 버립니다. 파괴되는 거죠. 이게 정상 조건에서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쭉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레지스턴 치게 되면은 목을 조르는 DRP라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전자혁명을 보면 여기 정상 미토콘드리아인데 레지스턴 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부풀어 오르면서 다 망가집니다. 근데 캡을 차단하게 되면 상당히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캡 차단제가 우리 생명의 근원인 미토콘드리아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재밌는 게 저희들이 이제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과 레지스틴이 콜라보를 해서 염증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엔도카나비노이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요 뇌에서 나옵니다. 뇌에서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카나비가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식욕도 좋아집니다. 우울증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리화나 대마초에도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대마초에 믹스가 되어 있어요. 화학품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초를 피게 되면은 아주 행복해지고 식욕도 자극을 하고 그래서 많이 먹게 되죠. 왜냐하면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 식욕 중추를 자극합니다. 또 뇌를 자극해서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을 분비하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차단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됩니다. 행복하고 동시에 지방이 축적이 되고요. 지방간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 이제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은 체내에는 아만다마이드 또는 2AG라는 물질이 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만하게 되면 항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세포에 CB1 리셉터를 통해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레지스틴하고 콜라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피 속에 피를 뽑아서 분석해 보면 단핵구의 한 80%는 카나비 리셉터, CB1 리셉터가 없습니다. 재미있게도 20%는 CB1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B1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엔도카나비노이드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레지스틴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정상 지방 조직이 비만해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카나비가 누적이 되고 그 냄새를 맡고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던 CB1 리셉터 포지티브인 단핵구가 침륜해서 레지스틴을 분비해서 지방 염증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대사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쥐는 지방세포에서 직접 레지스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육하고 간을 손상시키는데 인간에서는 체구가 크다 보니까 지방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비할 수 있는 단핵구에서 레지스틴이 나옵니다. 그 단핵구가 비만한 지방 조직의 카나비노이드 냄새를 맡아서 가서 레지스틴을 분비하고 간에 가서 분비하고 근육에 가서 분비돼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레지스틴은 우리 몸의 염증 세포인 단핵구, 그 다음에 대식 세포에서만 나오는데 그 수용체는 모든 세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염증 세포가 떠돌아다니면서 죽상경화증도 야기하고 암도 유발하고 염증성 대장질환도 악화시키고 당뇨병도 일으키고 관절염도 일으키고 지방간 간염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레지스틴 캡
차단 항체를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성인병들을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PCSK9, CAP, 요 엑시스도 상당히 염증 세포를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혈중의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간 세포예요. 혈중의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 세포가 취해가지고 담즙으로 만들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 통로가 LDL 리셉터라고 해요. 그래서 리셉터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LDL 리셉터는 다행스럽게 리사이클이 되는데 그 안에 안타고나이저가 있어요. PCSK9이 있어가지고 PCSK9이 리셉터가 붙으면 리셉터가 리사이클 못하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리셉터가 모자라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PC9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놈이죠. 그래서 이 놈을 차단하는 항체가 개발됐어요. 그래가지고 PC9을 차단하면은 이 리셉터가 리사이클 돼서 잘 보존이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젠사가 나온 네노레파탄인데 획기적인 콜레스테롤 강화제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9 나쁜 놈이 리셉터하고 바인딩해서 리셉터를 파괴하는 사실은 아는데 그 기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 그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밝혔죠. 리셉터를 죽이는 나쁜 놈이 있는데 이 나쁜 놈이 기능을 하려면 제3자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캡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간 세포에 리셉터가 있고 이분이 콜레스테롤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나쁜 PC9을 만나게 되면 파괴가 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PC9만 있어서는 안 되고 캡이 바인딩을 해서 삼양체가 되어야만 카비오솜으로 들어가서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캡이 없으면은 파괴가 안 되고 리사이클이 된다라고 해서 PC9 나쁜 놈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PC9 캡을 블록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현재 시판되고 있는 레파탄은 PC9 항체로서 리셉터와 PC9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리셉터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PC9과 캡의 바인딩은 차단하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저희 연구단에서 이번에 이 둘이 바인딩하면은 단핵구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핵구를 활성화시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부위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리셉터도 살리고 염증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PC-CAP 블로커가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염증도 제압하는 그런 이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새로운 기전을 이제 밝혀냈던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환자가 이제 스타틴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100대죠. 일반인 콜레스테롤 200대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낮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PC9은 콜레스테롤 결핍되게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인보다 거의 1.5배 올라가죠. 그래서 이 20명한테 피를 뽑아가지고 단핵구를 바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단핵구의 활성 인자를 분석해 봤는데 PC9의 혈중 레벨에 따라서 단핵구의 활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스타틴을 먹고 있는 환자, 콜레스테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핵구의 염증 기호는 PC9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스타틴을 먹어도 결국 염증 위험 인자는 존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C9이 콜레스테롤을 올린다 뿐만 아니고 PC9이 콜레스테롤과 독립적으로 염증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중 나쁜 짓을 한다라는 건데 여태까지 개발된 약은 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염증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복부가 비만하면 뭐 이런 성인병이 생긴다라고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요 복부 비만 지방 조직에 염증 세포가 침륜하고 그 염증 세포가 나쁜 물질을 내는 거죠. 그 중에 리지스틴도 있고 PC9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피 속에 순환하면서 여러 장기를 망가뜨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한 25분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푸른 나무 푸른 나무 자가 면역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푸른 나무가 이름이고 질문은 자가 면역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세포가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을 타인으로 생각하게 되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다. 다음 질문은 뭔가요? 띄워주시면은 골반 노력과 성공, 골반뼈가 지릿지릿 통증이 있는데 염증이 있어서 그런가요? 골반뼈가 통증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골반뼈 언저리에 있는 관절 등이 있죠. 제일 중요한 관절이 힙 조인트입니다. 힙 조인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요추가 골반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골반 언저리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척추 문제, 뭐 디스크일 수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힙 조인트의 퇴화, 퇴행성 변화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연골이 닳아가지고 아프다든지 등등이고 물론 그런 현상이 있으면 안에서 충돌이 되니까 그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 세포가 침륜하고 사이토카인을 내고 그래서 붓고 통증이 유발되죠.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데 그 귀결되는 통증에 일으키는 원인은 역시 염증 세포가 침륜하고 통증 유발 인자를 분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쓰게 되면 도움이 되죠.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말이 이제 소염 진통제입니다. 다음 만성 염증 질환과 관계를 만성 폐질환 환자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폐질환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폐기종도 있고 그 다음에 만성 기관지염도 있고 해서 기관지가 어떤 폐결핵이라든지 어릴 때 백일해 등등을 알아가지고 기관지가 망가져 있다. 그래서 아스팔트 같지 않고 막 패인 그 진흙탕 길이다 하면 가래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염이 잘 되고 감염균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혈구가 방어 기전을 발휘하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염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에 가래가 항상 나오고 그런 질환은 감염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염증 세포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복부 비만 그 다음에 염증성 지방 조직에서 나와서 온몸을 순환하는 그런 염증 세포, 염증 인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것도 혹시 내장 질환과 관련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허리 아픈 것은 많은 원인이 있는데 제일 흔한 것이 이제 뭐 허리 디스크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허리 주위에 파라스파이널 머슬이라고 그 주위에 근육이 있는데 잘 움직이지 않고 항상 고정된 좌식 생활에 익숙하면은 그런 근육이 일정 부분 계속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게 되는데
역시 그 아픈 파이널 메커니즘도 뭔가 거기에서 유도물질이 나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소염 진통제가 콩팥에 나쁩니다. 그리고 혈소판을 항진시켜서 혈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게 단시간 내에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많이 먹으면 염증이 안 좋나요? 단백질 섭취하고 염증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콩팥이 나쁜 사람은 단백질 이제 배출하는 단백질 하면 이제 유리아, 나이트로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콩팥을 통해서 배설돼야 되는데 잘 배설되지 않으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콩팥 질환자, 만성 콩팥병 질환자들한테 그 수치가 나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 질환자는 단백질 섭취를 과도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그다음 오히려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단백질을 위주로 먹어라, 탄수화물을 자제하라 등등인데 뭐 염증하고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중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있으면 다이어트를 해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 자가 면역 질환은 몸 안에 면역 세포가 몸 안에 약간 바뀐 자가 항원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긴 건데 결국 면역 세포를 잠재우는 면역 조절제를 써야 되겠죠. 다이어트를 하면 도움 될까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다기보다는 예를 자가 면역 질환자가 복부 비만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에서 염증 활성이 가중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면은 그런 비만, 복부 염증, 뭐 비만 지방 조직에 의한 염증은 예방하는 것이 아무래도 염증의 하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키트루다를 맞고 있는데 피부에 염증이 여기저기 생겼는데 명확 항암제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키트루다가 이게 이제 암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림프구라든지 단핵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거든요. 죽이기 위해서 침투를 합니다. 근데 암세포가 영악해가지고 뭔가 공격에 들어온 튜머 어소시에이트 마크로파지,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를 포섭을 해요. 그래서 위화도 해군을 시키듯이 암을 죽이지 않고 암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유착 관계를 끊어주는 약이 키트루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튜머를 공격해야 되는 대식세포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이제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도 죽이고 여기저기 염증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없죠. 뭐 콜라테럴 데미지를 조금 양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설탕과 염증. 설탕과 염증 관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염증 세포를 조금 캄다운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활성산소 분비, 배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독소로 작용하니까 항산화 물질이 많은 그런 신선한 야채 등등이 좋죠. 설탕은 결국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 비만하게 되죠. 복부 비만. 그러면 복부 지방에 염증이 생기게 되니까 전신의 염증 반응 활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하고 염증하고의 직접적 관계는 없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체중이 증가하고 배가 나오게 되면 체내에 염증 활성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 인형. 개발 중인 약, 콜레스테롤 염증은 언제쯤 처방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 김효수 심혈관 연구단이 서울대병원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CSK9하고 CAP 이 바인딩에서 LDL 리셉터를
끌고 들어가서 망가뜨려서 콜레스테롤 올리고, 그다음에 LDL 리셉 관계없이 PC9하고 캡이 바인딩하면 단의 거를 흥분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PC9하고 캡을 딱 떼놓으면은 콜레스테롤도 낮출 수 있고 염증도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아주 팬시한 드럭인데 피스캡 블로킹 펩타이드를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펩타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가면역치료 환자는 면역암 치료는 받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가면역치료는 헌혈할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헌혈의 혈장에 따라 나오니까요. 그 혈장 속에 모르겠습니다. 뭐 다 백혈구 걸러가지고 적혈구만 분리하니까 별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소금물하고 염증. 소금물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투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금물 염증, 뭐 체내 염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소금물이 소독 효과가 있어가지고 만약 소금물로 아주 주기적으로 코를 청소를 했다. 그래서 비염을 줄였다. 그런 건 일종의 그거죠. 국소적인 이물질 또는 박테리아 등등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면역세포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아마 조금 예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소독 효과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또 오흥 씨가 염증이 꼭 필요한 때는 어떤 때인가요? 염증을 없애지 않아도 괜찮을 때도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게 아까 암세포를 공격하는 염증세포, 대식세포, 튜머 어소시에이트 마크로파지, TAM이라고 약합니다. 그런 세포들은 필요하죠. 그래서 염증, 면역세포가 우리 좀 변종인 튜머, 캔서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 항암 치료제는 대부분 면역세포를 깨워가지고 캔서를 죽이는 그런 기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염증 세포의 기능, 제대로 된 기능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도한 염증은 몸의 여러 가지 장기 세포를 멍들게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감기, 관절염 등 아플 때 기왕 아스피린을 먹는 게 좋을까요? 감기, 관절염, 대증요법으로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장복하고 너무 빈번하게 하면은 콩팥 부담도 되고 혈전도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용량 장기 복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절염 같은 경우 좀 삐거덕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절에 뭐 상처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염증세포가 침륜을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이토카인 같은 걸 내거든요. 히스타민도 분비하고. 그래서 조금 붓고 그 다음에 조금 오래 가지고 아프죠. 그래야 서서히 레졸루션 해소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염증 유발 인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거를 차단해 주는 게 소염 진통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짝 삐었다 해가지고 관절에 부었다 했을 때는 그 안에 이물질에 대한 방어 기전이 아니고 손상된 체내의 인자 때문에 돌아다니던 백혈구나 염증세포가 눈치채고 들어와서 뭔가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염증이 생기고 아픈 거죠. 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소염 진통제를 쓰게 되면은 그 염증 반응을 좀 빨리 잠재울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염 진통제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는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셀레브렉스인데 셀레콕시브라는 약인데 소염 진통제 중에서 제일 부작용이 적은 약인데 100mg, 200mg짜리가 있어요. 한 캡슐에. 그래서 제가 환자가 부탁하면은
200ml 또는 100ml를 처방하면서 되도록이면 아껴 먹으라고. 몸에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조절이 되면은 그냥 끊으라고 해서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 하루 한 알 정도 먹게 하고 해소가 되면 그냥 끊으라라고 하는데 상당히 관절이 많이 부었다. 그러면은 정형외과에서는 한 달치 처방도 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소염제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상당히 면역 활성이, 염증 활성이 굉장히 심할 때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든요. 스테로이드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효과를 본 즉시 바로 약을 줄이거나 끊고 조금 더 마일드, 부드러운 소염 진통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튤립씨, 염증 체질입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온몸이 붓고 잇몸에 피가 나고 염증반이 많이 생기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잇몸에 피가 난다는 것은 치아 조절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조절 안 하니까 체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구강입니다. 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절 안 하면 균이 침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호중구 같은 백혈구가 나와서 그걸 탐식작용도 하고 뭘 뿌리게 되죠. 고름도 놓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 데미지를 가하면은 치주가 붓고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국소적인 청결 문제라고 봅니다. 피곤하다, 붓는다, 운동을 하시면은 기본 체력이 좋아지면은 상당히 피곤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심하게 하면 그때는 피곤하죠. 꾸준히 운동을 하면은 기본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된다. 장기적으로. 온몸이 붓는다. 운동하면 부기가 빠집니다. 일종의 탈수도 되고 막 뛰면은 근육이 수축하면서 펌프질을 하거든요. 아랫도리에 찬 체액을 위로 올려서 순환을 시키면서 오줌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짜게 먹으면 붓게 됩니다. 짜게 먹고 앉아 있으면 다리는 무조건 붓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염증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 애매한 질문인데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당연히 염증 세포를 활성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트 씨, 20대 때 뇌혈관 혈전이 생겼고 아나 검사는 양성이었지만은 수치가 1대 40이었고 카디올락틴은 카디올리핀 아닌가 음성이어서 입원 중 했던 검사 말고는 류마티스 전문의는 아직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피로가 너무 심해졌는데 류마티스 전문의를 한번 방문하는 게 필요할 거요. 엔티뉴클레이 안티전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죠. 우리 체내 세포 뉴클리어 핵 단백질에 대한 단백질을 공격하는 그런 항체가 몸 안에 있다라는 거니까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전문의를 찾아서 한번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현재 활성은 어떤지,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인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똑같은 소염제 말이 나오고 또 내려가서요. 마지막 질문 공주 씨가 있는데요.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데 예방 차원에서 조금 올라오려고 할 때 소염제를 미리 먹어도 될까요? 피부에 염증 다양한데 여드름 또는 이걸 짜가지고 뭔가 골맞다. 여드름도 균이거든요. 그 다음에 골맛도 그것도 균이거든요. 주로 박테리아입니다. 그런 경우는 미리 항생제 연고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먹어가지고 흡수가 되고 전신 혈액으로 돌아다니면서 피부 세포까지 오기에는 너무나 농도가 부족하고 멀죠. 그래서 아주 고농도로 로컬하게 어플라이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 염증, 뭐 남성들이 사타구니에 땀 많이 흘리고 하면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거는 곰팡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무좀, 곰팡입니다. 그런 경우는 곰팡이 치료 연고를 바르시면 됩니다. 사타구니라든지 발가락 사이. 그래서 피부 염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피부에 현상이 와서 나오는 것은 그건 전신 질환이니까 소염 진통제나 면역 치료제를 먹어야 될 것이고 국소적인 피부 질환 같으면은 토피칼 에이전트를 쓰면 됩니다. 네. 와, 선생님 저 질문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지금 학회 가셔야 되니까 초조하시죠? 6시라면서요. 여러분 죄송한데 선생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염증을 이렇게 좋아지게 하려면 뭘 제일 강조하시나요? 뭐 생활 습관이나 일반 우리 시청자들에게. 아주 간단합니다. 네. 몸에서 아주 스테이블하게 염증인자를 낼 수 있는 기관은 네. 비만한 복부 지방 조직입니다. 지금 배를 바라보고 저는 있는데 비만한 복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나왔다 했을 때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은 혐의 없습니다. 이 백가죽은 백가죽은 혐의 괜찮고 없고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복강 내에 지방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게 내장 지방인데 거기가 염증 세포 침륜이 되고 하면서 거기서 염증 인자가 나오는 하나의 창고거든요. 그래서 복부 내장 지방을 줄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몸에 순환하는 사이토카인 염증 세포 활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혈관이라든지 근육, 간을 보호해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암도 도움이 된다.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게 네. 인터루킨 1이라는 염증 인자 사이토카인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그걸 차단하는 항체를 노바티스가 만들어서 어허.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예. 투여한 군이 심혈관 사건이 줄어들더라 어허. 라고 했는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암이 줄어들더랍니다. 그게 부작용입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작용. 부수적인. 나쁜 예기치 작용 않았던.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염증을 차단하니까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을 예방함과 더불어서 암의 발생을 줄이더라라는 어허.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야, 복부 비만 바로 줄여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세레브렉스라는 그 파이자 약이죠. 예. 진통소염제로 선호하시고 진짜로 한 가지만 예전에 저하고 제주에서 인터뷰할 때 그 LDL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좋다. 예방 목적으로도 선생님 뭐 리피토 같은 걸 먹을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먹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심심풀이로 저는 먹고 있는데 심심풀이를 먹는다니까 엄청나게 부정적인 댓글이 막 올라와요. 댓글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신성한 약을 어떻게 심심풀이로 먹느냐라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은데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홍 박사님이나 저나 뚜렷한 심혈관 질환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LDL을 뭐 130 이하 정도 유지하면 되는데 제가 약을 안 먹으면 LDL이 한 100 정도 돼요. 어허. 그런데 100이면은 나이가 들면서 동맥에 플라크가 끼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는 월수금 뭐 또는 뭐 보이는 대로 약을 먹는데 일주일에 한 4-4번 먹나요? 그런데 어허. 그러면은 지금 LDL이 한 60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당연하죠. 바이올로지컬리 증명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면은 일선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텐데 가이드라인대로 그 이제 그 왜 소시오 이코노믹 에스펙트에서 예. 예를 들어서 건강인한테 LDL 지금 뭐 한 110인데 이 군이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아주 적단 말이죠. 1000명 중에 1명 발생한다. 그런데 1000명을 다 약을 먹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좀 그건 있다는 얘기죠. 낭비다 이거죠. 근데 100명 중에 1명 발생하는 고위험군은 전부 다 먹일 수가 있는데 1000명 중에 1명 발생하는데 그 1000명한테 다 그 비싼 약을 먹여야 되느냐. 그래서 소시오 이코노믹 에스펙트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내가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 해당될 수 될 수도 있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뭐 돈이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딴 데 아껴서라도 먹겠다. 뭐 그건 괜찮다는 얘기네요. 네. 아이고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네.
그 확해 빨리 가셔야겠네요. 여러분 저는 좀 이따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산용 가방을 메고 다녔던 분이